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는 김대영입니다. 오늘도 좋은 뇌를 가지고 공부할 준비 되셨는지요?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큰 응원 드립니다. 네, 오늘 두뇌 특성 평가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연령별 두뇌 발달 특성을 지나서 이제 3광 뇌파 검사의 이해와 실제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좀 측정도 한번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이런 특징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론적으로 이게 접근하는 게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조금 난해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고 또 네,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이제 뭐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다양한 이 기기들을 내가 그 중에서 이런 또 관심 있는 부분, 뭐 뇌파라든가 또 자율신경계 평가, 또 신체 평가, 심리 평가 중에서 네, 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도입했을 때 좀 더 잘 맞겠구나. 네, 그런 이 도구들을 이제 보다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뇌에서 바로 그러한 뇌세포에 특히 축삭돌기 같은 경우 이런 정기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이 뇌파라는 이제 전류죠. 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전류의 세기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마다는 아주 미세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뭉쳐졌을 때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네, 오늘의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뇌파의 정의 및 이런 발생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뇌파의 이런 분류 및 각 리듬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에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다양한 이러한 심리 검사가 아니라 이제 좀 체계적인 이런 뇌과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다. 주로 의료 영역이나 이런 뇌 연구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했던 그러한 뭐 이 CT나 MRI나 뭐 우리 페트나 뭐 fMRI 이런 것들은 아주 비용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어떤 저렴한 이 뇌파 기기 같은 경우 뭐 수십만 원, 또 수백만 원, 또 더 고가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뇌파 연구의 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1791년 이 갈반이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신경이 이 정기적 형태를 지닌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전기 생리학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이런 전환점이 마련되는 그러한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1875년에 영국의 생리학자 이 케이튼이라는 학자가 바로 이제 먼저 동물에서 토끼나 원숭이의 이 대뇌 피질에서 나온 미약한 전기 활동을 검유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계기가 바로 사람에서 뇌파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192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사람의 뇌파를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제 이 한스베르거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떤 경험이냐면 이 군의관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집에서 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군의관 생활을 했는데 이 어디를 이동을 하다가 말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이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제 다칠 수 있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제 간신히 뭐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이제 이렇게 수백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던 동생이 갑자기 그 오빠가 이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이제 그 뇌에서
네, 오빠가 큰일이 난 것 같다는 이런 영감? 뭔가 그러한 이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전보를 쳤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그런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걸 이제 듣고는 이 한스 베르거가 우리 뇌에 어떤 특별한 어떤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의 이 뇌파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유론이라든가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위험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주 쉽게 접하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개척한다는 것 아주 인류사의 이제 중요한 그러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의 뇌파를 기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우리의 뇌파를 이 비침습적이다 해가지고 이런 우리의 이 두개골에 이렇게 전극을 뭐 부착하는 그런 정도로 이 뇌파를 위험하지 않게 측정을 했는데요. 이 초창기에는 그러한 도구가 없다 보니까 이 침습적인 그런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극을 이렇게 이제 두개골 안으로 침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이렇게 측정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의 뇌파를 기록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이제 본인의 아들이 이 뇌파를 측정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머리에 이런 외상을 입은 환자의 두개골에 결손부의 피하에 두 개의 이런 백금 전극을 삽입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이런 전극을 얹기만 해도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 자녀를 통해서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알파파 그리고 베타파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우리 한스 베르거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를 이제 뇌전도다, 이이지다 해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굉장히 길죠. 네. 자, 뇌파의 이런 검출 원리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뇌파는 뇌전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흐르죠. 그걸 우리가 뇌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이지. 그리고 뇌자기장, 자기장이 흘러서 그런 것들은 뇌자도, 에미지라고도 부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동일한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 물론 뇌파는 이런 전이를 기록하고 뇌자도는 이 자기장을 검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바로 근원은 동일하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는 이런 기준 부위에 대한 측정 부위의 이런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보는 전이차를 의미하는 이 물리량으로 뇌전이라고도 부르며 그리고 비침습적인 뇌파는 대뇌 피질과 이런 가까운 두피 표면에서만 계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신경세포들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런 이런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이런 신경세포들의 집합체가 어떤 특징들을 이루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발견하면 그 사람이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수면 상태구나, 아니면 이완된 상태구나, 아니면 어떤 고도의 집중 상태구나를 발견을 하게 된 거고 또 그걸 통해서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있으면 이완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뉴로 피드백이다 해가지고 이제 두뇌 훈련의 이제 하나로 이제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3과목에 그러한 뉴로 피드백에 대한 또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세포는 세포 내로의 이런 이온의 이동을 생기게 하여 자신의 정보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요. 물리적으로는 단순히 이런 전류를
흐리게 하는 현상일 뿐이지만 바로 이들 신경 조직들은 바로 이 전도성 매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류는 피부의 표면에까지 형성되어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데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뇌전도, 우리 뇌파라고 하는 이 뇌전도는 이 뇌세포에 근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것을 이제 이 바이오 피드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이 뇌세포에 근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뇌전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 입원하거나 하면 꼭 이제 우리의 심전도를 또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이 자율신경계 기반 이 측정법도 바로 이 심전도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심장에 근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오장육부 중에서 네, 우리 심장이 이제 몇 분만 뛰지 않으면 저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심장의 이런 건강도가 또 우리의 이 자율신경계의 특징과 이제 아주 연관이 있음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에서 발생하는 이 근전도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주요 특징이고 이제 뇌자도는 바로 이제 뇌세포의 근원이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류는 또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바로 뇌에서 발생하는 이 자기장을 이 검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뇌 조직에는 바로 이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는데요. 하나의 뉴런은 약 1000개 정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0,000개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바로 시냅스 연결망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을 주고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사람의 이런 모든 사고 및 행동은 바로 이들 뉴런의 활동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런의 이런 흥분과 전도는 뉴런막의 이동 통로, 바로 나트륨, 칼륨, 칼슘에 의존을 하기도 합니다. 뉴런이 활동할 때 이런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런 개념들을 한번 편하게 자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뉴런에서 이런 발생하는 전류는 아주 미약합니다. 하지만 실제 뇌가 정보 처리를 수행할 때 이런 수천 개의 뉴런이 동시에 흥분하여 전류를 형성하며 이러한 전류는 주위에 이러한 전도성 매질, 바로 내막이라든가 두개골, 두피로 흘러 머리 표면에도 바로 전류를 형성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머리 표면에 전극을 부착해서 적절히 증폭을 이제 하는 거죠. 하면 이 뇌파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이 뇌파는 이제 보통 수십 마이크로볼트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 이 마이크로볼트는 우리가 이제 볼트를 보통은 쓰죠. 우리 막 건전지 같은 거 사면 이제 몇 볼트다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볼트는 바로 이 1볼트의 100만 분의 1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이제 이걸 이제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헤르츠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헤르츠라고 하는데 이제 0.1, 그러니까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죠. 0헤르츠부터 50헤르츠. 이제 뒤쪽에 다시 나오는데 1초 동안에 이제 몇 번 진동을 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나의 주기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산이다 우리가, 그리고 내려가는 걸 골짜기다 해서 산과 고를 한번 이렇게 지나는 것을 일주기라고 하는데요. 그게 1초 동안에 이제 몇 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뇌파의 리듬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는 50Hz 이상의 아주 빠른 그러한 이 뇌파도 지금은 연구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뇌전도, 심전도, 근전도는 모두 바로 생체 전기 신호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뇌파가 이 마이크로 볼트로 아주 미세하다고 했죠. 하지만 심전도는 이 뇌파보다 1000배나 이러한 더 큰 신호라는 것. 네. 그리고 이 근전도는 또 심전도보다 더 1000배 정도 더 큰 이런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뇌파 측정을 하다 보면 이제 순수한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류 신호가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근전도가 이제 뇌파보다는 아주 지금 보시면 심전도가 뇌파보다 1000배 더 크고 또한 근전도는 심전도보다 1000배 크다 하니까 얼마나 이제 훨씬 크게 되죠. 그래서 이 근육을 움직인다든가 몸을 움직이면 이게 뇌파의 이러한 자파로 혼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를 찍을 때 이렇게 몸은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파의 요인도 이렇게 고려하고 또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제 기술이 요즘은 또 그런 자파를 제거하는 기술도 이렇게 이제 기기에 이미 이제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뇌파에 대한 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파 바로 대뇌피질을 구성하는 이러한 신경 세포군들의 바로 이 정기적 활동을 두피에서 이렇게 측정한 마이크로볼트 수준의 바로 미세한 신호다. 네, 바로 이 마이크로볼트 아주 미세한 신호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뇌피질 바로 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조직이죠. 네, 계속해서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바로 이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2과목, 3과목, 4과목에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과목에 배운 두뇌의 구조와 기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받침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두뇌 특성을 평가하고 어떻게 두뇌를 훈련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조직이죠. 포유류 중 인간의 뇌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으며 바로 고도의 사고, 판단, 정보 처리를 담당한다는 것. 네. 또한 뇌파에 반영하는 이러한 뇌의 정기적 활동은 바로 신경세포, 교세포, 또한 혈내 장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로 신경세포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네, 좀 더 보면 이제 우리 뇌세포, 우리 뉴런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 교세포를 저희가 배웠죠. 네, 뉴런의 숫자보다 10배 정도 많고 크기는 어떻다고 했죠?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뇌에서 이런 뉴런과 이 교세포에 차지하는 부피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뇌 무게의 이런 반을 차지하는 바로 신경세포가 연접해 있는 부위인 이 시냅스에서 바로 이온 분자의 흐름을 조종하고 신경세포들 간의 구조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보수하는 이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혈내 장벽은 바로 뇌혈관 속에 있는 각종 물질 중에서 이런 필요한 물질만 선별해서 통과시키는 또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아주 중요하죠. 하기 때문에 막 이런 불순물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 등이 뇌로 다 들어오면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이 바이러스라든가 미치기 때문에 우리 혈내 장벽이 이제 그런 물질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는 매우 복잡한 패턴으로 이제 진동하는 파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알파파, 베타파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복잡한 패턴으로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뇌파를 평가할 때는 바로 주파수에 따라 분류하는 이런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파워 스펙트럼의 이런 분석을 하면서 좀 더 쉽게 누구나 이러한 뇌파를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범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파워 스펙트럼 분석은 뇌파가 이런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단순한 이런 진동들의 이런 선형적인 결합이라고 가정하고 이 신호에서 각각의 이런 주파수 성분을 분해하여 그 크기를 표시한 겁니다. 이제 뒤쪽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는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 센서부, 뇌 전이를 검출하는 부위고요. 이제 증폭부, 우리 뇌파가 아주 미세하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뇌 전이를 증폭을 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부라는 게 있어서 이런 증폭된 아날로그 뇌 전이를 디지털 이제 신호로 변환해서 이제 저희가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뇌파의 이런 센서부는 전류가 흐르는 두 부위의 사이에 전위 차이를 이렇게 측정하는 바로 전압계와 동일한 원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기준 전극에 대한 활성 전극 부착 부위에 대한 이 전위차를 검출하여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볼트의 그래서 마이크로볼트는 이 100만 분의 1볼트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압계를 측정하는 것처럼 사람에서 이 전류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파를 이제 연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뇌파 전극 부위를 이렇게 앞쪽에 붙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위쪽에 붙이고, 막 옆쪽에 붙이고, 이랬더니 이 사람은 이런 뇌파가 나오더라. 이 사람은 이런 뇌파가 나오더라.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대뇌피질의 기능을 1과목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크게는 대뇌피질은 4개, 뭐 옆쪽에 우리가 뇌섬유엽도 있지만 이제 크게 바깥쪽에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앞쪽에 있다고 해서 바로 전두엽, 우리 뭐 특히 운동도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의 전략적인 부분, 또 정서를 제어하고 여러 가지 사회성이나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부위였죠. 우리 축두엽은 우리 언어나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이고, 두정엽은 우리의 체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후디엽은 이제 바로 하면 좀 떠오르시나요?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뇌피질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이제 또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뇌피질은 이런 주요 기능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전두엽을 포함한 이 전두엽은 이 고도의 인지, 바로 감정, 정신적 기능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인지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기능, 감정을 연구하려면 어떤 부위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전두엽 쪽에서 이 전극을 측정해서 하면 보다 더 좀 더 정확한 측정이 되겠죠. 자, 두정엽은 체성감각 영역이니까 이런 체감각 관련한 연구를 하려면 어디에서 뇌파를 측정해야 될까요? 바로 두정엽에서 측정을 해야겠죠. 또한 축두엽은 바로 청각 정보 처리 영역이니까 이 언어 기능이나 청각 기능을 연구하려면 바로 이 축두엽 쪽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디엽은 이러한 시각 정보 처리 영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각을 연구하려면 바로 후디엽을 연구를 하는 게 보다 정확하겠죠. 그리고 왼쪽 우리의 두정엽은 바로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를 이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왼쪽 전두엽은 이 브로카 영역, 바로 언어를 표현하는 기능과 연관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언어 부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자, 이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디엽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거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전두엽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전두엽 바로 눈썹 밑에 측정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측정하고, 좀 위쪽에 측정하고, 이렇게 안쪽에 측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한 이런 측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모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끼리 이제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머리 표면에 바로 뇌파 전극을 부착하는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잡자.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명명된 이제 10-10 전극 배치법이 보통은 권장이 됩니다. 네. 이제 10-10 배치법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21채널만 사용할 경우는 10-20 전극 배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것이 먼저 이 10-20 전극 배치법입니다. 네. 이 아래쪽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어떤 부위에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나는 그 부위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글씨가 이제 작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뇌 그 옆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FP 전극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 프론탈 우리 전두엽을 영어를 나타내는 거죠. 이 P는 프리프론탈, 그러니까 전전두엽. 그래서 지금 코가 보이죠. 그 바로 앞에는 FP. 그리고 좌측에서부터 1번 그리고 오른쪽은 2번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명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이제 그러니까 전두엽 쪽에서 앞쪽은 이 FP, FP1, FP2 이렇게 하고요. 그 위쪽은 이제 전두엽 또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부는 C, 그 두정엽은 P, 축두엽은 T, 이렇게 후두엽은 O다 해서 그곳에 이런 명칭을 했는데요. 이제 바로 우리 여기 코 밑에 이 코뿌리점부터 이 뒤까지를 이렇게 이제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10등분을 하게 되거든요. 10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 보셨지만 자 앞뒤 라인을 자 10%, 20%, 20%, 20% 하면 그러니까 우리 코뿌리점에서 이 정수리까지가 이제 50%가 되는 거죠. 거기를 이렇게 10%, 20%, 20%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뒤쪽도 20%, 20%, 10%로 나누고 그 다음에 좌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 밑에서부터 10%, 20%, 20% 그리고 20%, 20%, 20%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선을 긋다 보면 거기 만나는 지점 있습니다. 그 지점에 이제 이렇게 FP1, FP2 네 이렇게 이제 명칭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3, F4 네, F7, F8 이런 식으로 네, 이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에 측정을 하면 21개 채널까지 전극의 위치가 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야 나는 여기를 연구를 했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 하니까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걸 또 검증하려면 똑같이 그 위치에서 이렇게 뇌파를 측정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보다 더 이제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 나는 좀 더 많은 이 채널, 바로 10-20 전극 배치법은 한 21개까지 측정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나는 더 측정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10-10 전극 배치법. 아까는 어떻게 해요? 10%, 20%, 20%였지 않습니까? 그 부위를 또 10%씩으로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나누다 보면 거기 만나는 지점이 더 많아지겠죠. 바로 그러니까 10, 20이 이제 몇 프로로 이렇게 나누느냐 바로 그것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네, 10-10 전극 배치법은 자 10%, 10% 간격으로 나뉘어진 격자 위치에 전극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극이 이 부착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10, 20 전극 배치에 의해서 더 정확한 위치 판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71개 채널까지 전극의 위치에 지정이 가능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극을 부착을 했고 이제 바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네, 이 목적에 맞는 뇌파의 이런 측정 부위가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네, 고도의 인지 능력, 정서 관련 연구를 하려면 바로 네, 전두엽 위주로 연구를 하고 청각, 지각 관련 연구를 할 때는 네, 측두엽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각, 지각 관련 연구를 할 때는 네, 바로 후두엽 위주로 연구를 하고
또한 수면 또는 마취 관련 연구를 할 때는 이런 전 영역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뇌 기질적인 문제를 할 때는 전 영역 내지는 이런 관심 연구에 뇌파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뇌파의 정량적 분석이다 해서 아까 저희가 이제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다 이런 용어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뇌파 연구는 이제 실제로 이 뇌파를 측정을 하면 이런 마치 막 이런 전류가 흐르는 듯한 그러한 이 신호, 이걸 이제 정성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한 신호를 그냥 보고 이 물리적인 양을 보고 그냥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차이도 많이 나고 오류도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바로 이 양을 분석하는 이제 이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뇌파의 주파수별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죠. 이걸 이제 이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정량적인 분석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 뇌파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시계열 신호인 이 뇌파 리듬에 대해 바로 이 푸리에 분석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 주파수 공간에서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뇌파의 바로 이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요즘 이제 그런 뭐 시중에서 파는 이 뇌파 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이제 그 형태까지 현재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집중도가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결과값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떤 대상자의 뇌파를 연구한다든가 이러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파워 스펙트럼이 분석을 통해서 그 대상자의 두뇌를 좀 더 깊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정 주파수 범위의 절대 면적 또는 이런 상대 면적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절대 파워 스펙트럼이냐, 상대 파워 스펙트럼이냐 이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정량적인 뇌파의 지표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뇌파 측정 시 이런 절대 파워는 대상자의 두피의 두께라든가 또 전극의 풀, 전극의 접촉 수준 등에 따라 영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파워는 자파 혼입 시엔 자파 영역의 파워가 전체 파워에 또한 영향에 미칠 수 있으므로 세부 리듬별 이런 상대 파워 값들이 왜곡될 우려도 있게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파워 스펙트럼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래쪽에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데 바로 이것을 이제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산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죠. 이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가로축은 지금 보시면 0에서부터 50까지 이렇게 5 단위별로 아니 10 단위별로 지금 표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더 넓게 보면 1단위 또 5단위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가로축은 지금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 뇌파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직 이제 주파수가 저희들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보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이제 뇌파의 영역이 많이 나왔는지 지금 세로축은 이게 이제 파워 값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출현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어디 숫자를 보시면 가로축에 지금 10이라는 것. 네, 거기서 지금 굉장히 빨간색의 이 뇌파가 많이 출현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뇌파에서 아주 중요한 이 특징인데요. 바로 이거를 이제 우리의 이제 그 휴지기 뇌파, 자발 뇌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뇌파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눈을 감고 이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이런 뇌파를 측정을 하는데 이 5분 정도 측정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그림, 그러니까 10Hz에서 이렇게 뾰족한 산이 나오는 게 이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이러한 이 뇌파의 특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뇌가 노화가 되면 이 피크가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 그래서 지금 이 9.5Hz와 이런 10.5Hz에서 이런 빨강색이 아주 높은 산을 형성하는 게 이 아주 건강한 이러한 뇌파의 특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뇌파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실 이 알파파라는 것. 아까 한스베르거가 이 처음으로 이 발견한 이 뇌파가 이 알파파인데요. 바로 우리 뇌가 어떤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 발생하는 뇌파. 그러니까 내가 휴식을 잘 취해야지 이런 나오는 뇌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핸드폰도 우리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잖아요. 쓰고 나면 이제 저녁에 이 전기를 충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휴식이 잘 되었을 때 이런 건강한 이 뇌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래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빨간 게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 이 정도만 알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가로축은 주파수, 세로축은 이 파워 값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이 절대 파워 분석이다. 절대 파워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특정 주파수 대역 파워의 합, 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이걸로도 이제 뇌파를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래쪽 그림에 이 동그라미 그림 있죠. 바로 이것은 바로 이제 각 대역의 합을 이제 백분율로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각 주파수별로 몇 %가 지금 나왔느냐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알파파가 78% 이상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상대 파워 분석은 바로 이 전체 주파수 영역에 대한 이런 특정 주파수 영역의 절대 파워 비율 또는 서로 다른 이런 두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절대 파워 이런 비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뇌파 측정이 이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동이 간편해서 우리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점도 있는데 이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파는 바로 컴퓨터 단층 촬영, CT나 바로 자기공명 영상, MRI와 같은 뇌 해부학적 바로 구조만으로 관찰할 수 없는 바로 이 뇌의 기능을 반영하는 아주 지표라는 거죠. 그리고 뇌 기능을 이런 측정하는 장치는 바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양전자 방춘 당천 촬영, PET라는 것, 그리고 뇌자도, 근족의 분광법 등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우리 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그리고 자기공명 영상, fMRI, 이제 기능을 보는 뇌파와 이제 유사한 이러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두뇌 특성 평가법 첫 시간에 이런 장비를 활용한 기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PET나 이 MRI는 바로 공간 분해능. 그래서 이걸 공간 해상도라고 하거든요. 바로 수밀리 정도까지 정밀한 공간 분해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런 주정엽이나 전두엽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뇌 부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밀리 정도의 이런 공간 분해능을 얻을 수 있지만 바로 신경세포 활동을 직접적으로 검출하지 못하고 혈액을 경유하여 신경세포의 활동을 검출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 분해능을 1, 2초밖에 얻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PET나 MRI는 fMRI는 공간 해상도가 뛰어나지만 이 시간 해상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반대로 이제 뇌파의 장점은 바로 이 1000분의 1초까지도 이 뇌 기능을 측정을 해서 이 시간 해상도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 뇌파는 두피에서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뇌의 어느 부위에서 이게 지금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간 해상도가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비해 바로 이 뇌파는 1000분의 1초 단위로도 관찰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 해상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네, 또 이 근적의 분광법, 이건 가볍게 그냥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액을 경유하여 신경세포 활동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역시 시간 분해능이 1, 2초를 넘지 못한다. 공간 분해능을 수 센티미터 정도 된다는 것. 네, 바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이런 뇌자도 장치들은 뇌파 측정기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고가일 뿐만 아니라 특수한 이러한 측정실을 갖추어야 하므로 휴대나 이동에 아주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뇌파하고 근원이 똑같은 이 뇌자도지만 이 뇌자도는 또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네, 자, 뇌파와 뇌자도는 두피상에 바로 100개 이상의 전극을 배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자, 전기장과 자기장의 분포와 이런 시간적인 변화를 바로 빠르게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나 이들은 전기장의 근원을 바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단점보다는 아주 이런 장점이 극대화돼서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뇌파의 이 활용 분야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는 측정되는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특정 신경세포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전도성, 매질로 흐르는 바로 이 불필요한 전류에 의한 신호의 왜곡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뇌파는 바로 이 공간 해상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동이 편리하고 시간 해상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비침습적으로 바로 신경세포의 직접적인 활동 측정이 가능하다는 바로 장점들이 있어서 뇌기능 연구에 바로 주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분들이 각자의 영역이 또 장점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이런 뇌파에 대한 특징들을 또 연구를 차후에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뇌종양이라든가 뇌졸중, 뇌전증, 치매 등의 여러 가지 뇌질환부터 조현병, 다중인격, 정서장애 등의 이런 각종 정신질환, 마취, 통증, 지각, 인지, 두뇌개발, 그리고 교육, 감정, 명상, 의식 등에 이르기까지 뇌파 활용의 관련 키워드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뇌의 경우 바로 작동 기전이 대부분 밝혀져 있지 않죠. 그래서 특정 상태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추정이 힘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임상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만 의미의 부여 및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런 각자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험을 설계, 수행하고 있으며 바로 유의미한 이런 결과 등을 각종 학회에 보고하는 등 이런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뇌파가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뇌파 리듬의 이제 세부적인 바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뇌파는 바로 이제 0에서부터 50Hz 리듬들이 혼합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주파수다. 뇌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이 주파수로 구분을 하는데,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자, 옆에 1초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파동이 보이죠.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 네, 바로 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한 과정을 이게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이 주기가 1초 동안에 몇 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주파수의 리듬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몇 리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림은 1초 동안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바로 이걸 헤르츠라고 해서 1헤르츠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2번 하죠. 그러면 몇 헤르츠일까요? 네, 2헤르츠. 아,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좀 복잡하네요. 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도 셀 수가 있는데요. 이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갔다가 한 번이죠. 그러니까 위로 몇 번 올라갔는지만 확인하면, 또 아니면 밑에 위로 올라가는 부위를 산이라고 하고 내려가는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세도 되고 이렇게 골을 세도 됩니다. 자, 위에 산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몇 헤르츠가 될까요? 네, 그렇죠. 4헤르츠가 되겠죠. 네. 바로 0에서부터 50번까지 현재는 네, 이렇게 헤르츠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0에 가까울수록 네, 이거를 저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50에 가까울수록 빠른 뇌파다, 이 고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자, 보통 느린 주파수 리듬, 0에 가까운 주파수 리듬의 바로 이 진폭이 빠른 주파수 50Hz에 가까운 리듬의 진폭보다 더 크다. 네, 진폭은 뭐냐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게 가니까 위로 크게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초에 막 50번 진동하는 그런 50Hz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빠르게 진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50번 진동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 진폭은 네, 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주기적인 진동이 1초 동안에 바로 나타나는 횟수를 바로 주파수라고 표현한다. 네, 이해되시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빠르게 진동하는 파형, 네, 즉 고주파의 성분을 의미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0에서부터 50Hz, 네, 아주 중요한 이제 뇌파의 리듬입니다. 바로 저주파에서 고주파 영역 순으로 이렇게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 리듬으로 이 명칭을 네, 이제 정했습니다. 네, 0에서부터 이렇게 50Hz로 한꺼번에 뭐 알파, 베타, 세타, 델타, 감마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발견된 순으로 이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알파, 베타, 세타 막 이게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1초 동안에 자, 몇 번 진동하느냐? 자, 0에서부터 4번까지 진동하면 그것을 이제 델타 리듬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 것도 델타 리듬, 2번 진동하는 것도 델타 리듬, 3번 진동하는 것도 델타 리듬, 이제 4번에 가까운 거 델타 리듬 이렇게. 그래서 책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이게 0에서부터 3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뒤에 세타파가 4에서부터 8Hz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0에서 3, 0에서 4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묶었냐면 한 번 진동하는 뇌파 리듬이나 한 3번 정도 진동하는 뇌파 리듬이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는 거죠. 근데 연구자에 따라서 이걸 좀 또 다르게 묶고 또 더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묶기도 합니다. 자, 0에서부터 4번 진동하면 이렇게 명칭을 뭐 이거는 네, 이 우리 뇌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네, 이제 뭐 숙지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델타 리듬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요. 1초에 4번에서 8번 진동하면 무엇은 세타 리듬이다. 자, 8번에서 13번 진동하면 자, 알파 리듬이다. 자, 13번에서 3번 정도 진동하면 자, 베타 리듬이다. 13번에서 30번. 네, 아주 빠른 리듬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30번에서 50번 진동하면 이제 아주 가장 빠른 리듬 감마 리듬이다. 이렇게 네,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측정된 뇌파는 바로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바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리듬의 이런 산술적인 합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네, 어느 리듬이 다른 리듬에 비해 더 많은 네, 이런 비중으로 출현했는지를 네,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알파 리듬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눈을 감았을 때 이 알파 리듬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알파 리듬의 고유 리듬의 근원지는 이 시상입니다.
그리고 DNF질이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우세하게 출현합니다. 네. 그리고 계산이나 이런 정보 처리를 하거나 긴장이나 불안을 한 상태에서는 이런 알파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눈을 뜬 상태에서 눈을 감게 되면 우리 시각을 담당하는 이 후두엽에서 알파파가 증가하다가 다시 눈을 뜨면 알파파가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쉽게 관찰됩니다. 네. 이는 눈을 뜨게 되면 외부 시각 자극에 의해서 1차 시각 피질이 있는 후두엽에서 시각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서 바로 이 알파 차단 효과에 의해서 알파 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 리듬의 주파수 영역 아주 중요한 뇌파라고 했죠. 네, 바로 1초에 8번에서 13번 진동합니다. 3번이 되겠죠. 자, 고도의 인지 능력 및 정서 관련 뇌파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중 어느 부위에서 측정된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바로 전두엽이었죠. 우리 고도의 인지와 정서를 담당하는 정서의 재현화. 그렇죠? 네, 맞추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뇌 특성 평가법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기초 개념부터 점점 파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강 또 자율신경 평가의 이해와 실제라는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